사랑이 전부라고 믿었던 순간 그 사랑이 가장 큰 상처가 된다면, 말 한마디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평생을 기다리는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를 품은 따뜻한 손끝에 이유 모를 공포가 서린다면, 여러분은 그 감정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세 편의 짧은 이야기로 사랑이라는 감정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랑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어떤 날엔 말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하죠. 진심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늦은 후회, 그리고 오직 바라보는 마음만으로 평생을 버틴 한 여인의 이야기까지. 기드 모파상의 단편 소설들, 의자 고치는 여인, 어느 여인의 고백, 고아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품고 있는 고요한 잔혹함과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불을 끄고 귀만 열어주세요. 이 고요한 밤, 오래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의자 고치는 여인. 베르트랑 후작의 저택에서 사냥 개시를 축하하는 만찬이 끝날 무렵이었다. 11명의 사냥꾼과 8명의 부인, 그리고 그 지방 의사가 과일과 꽃으로 덮인 불 밝힌 식탁 둘레에 앉아 있었다. 화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진실한 사랑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거창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은 끝날 줄을 몰랐다. 진실한 사랑을 단 한 번밖에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 말하는 이도 있었고, 열렬하게 여러 번 사랑한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 말하는 이도 있었다. 남자들은 대체로 사랑도 병과 같아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앓을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충격을 받아 죽게 되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지만 현실에 대한 관찰보다는 시적인 것에 기울어지는 부인들은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이라면 인간에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벼락과도 같아서 이 사랑의 벼락을 맞은 마음은 타버리고 황폐하게 되어 어떻게나 공허해지는지, 그 후로는 어떤 감정도 솟아날 수 없고 어떤 꿈마저도 다시 싹틀 수 없다고 단정했다. 사랑을 여러 번 해본 후작은 이런 신념을 맹렬히 공박했다. 사랑은 있는 기력과 심혼을 다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말씀드리는 바요. 2번 다시 사랑할 수 없다는 증거로 사랑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을 들지만 바보같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하겠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정렬이 재발할 기회를 빼앗겨 버렸던 거요. 그들은 다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했을 거요. 사랑하는 인간이란 주정뱅이와 같소. 술도 마셔본 자가 마실 수 있고 사랑도 해본 자가 할 수 있소. 그것은 기질 문제지요. 일동은 의사에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파리 태생이나 은퇴해서 시골로 온 늙은 의사였다. 일동은 그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확실하게 말한다면 그는 자기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후작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질 문제지요. 내가 아는 경우란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을 이어오다 죽음으로 끝맺은 사랑이지요. 후작 부인은 손뼉을 쳤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처럼 사랑을 받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꿈입니까? 그처럼 통렬한 애정에 둘러싸여 55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토록 사랑을 받은 남자는 얼마나 행복했고 인생을 축복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부인께서는 사랑을 받은 남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로 부인께서도 아시는 마을의 약제사 슈켓 씨랍니다. 여자로 말하자면 역시 잘 아시는 해마다 성으로 의자를 고치러 오는 노파랍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부인들의 감격은 죽어버렸다. 흥을 잃은 부인들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마치 훌륭한 남성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귀부인이 아니면 사랑의 일격을 받을 수 없다는 듯. 의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석 달 전 저는 그 노파의 임종에 불려갔지요. 그 여인은 전날 자신이 집으로 사용하던 마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죠. 그 마차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늙은 말이 끌었고 그 곁에는 친구 겸 호위자인 개 2마리가 따라다녔지요. 사제는 벌써 와 있더군요. 여인은 우리에게 유언을 말했고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자신의 전 생애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특이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자를 고치는 사람들이었죠. 여인은 한 번도 땅에 털을 잡은 숙소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더럽고 이가 끓는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다녔지요. 그들 일가족은 마을 입구, 도랑가에 마차를 세워놓고 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말은 풀을 뜯어먹고 개는 발에 코를 파묻고 잠이 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에 서 있는 느릅나무, 그늘에서 그 일대의 낡은 의자들을 수선하는 동안 어린아이는 풀밭에서 뒹굴었습니다. 저 이동 숙소 안에서 식구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지요. 마을에 누가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몇 마디 하고는 서로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했죠. 다음에 나가는 사람은 저 아주 귀에 익은 의자 고칩쇼 라는 말을 외치며 집집을 돌아다녔어요. 어린애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 애들과 사귀려고 하면 아버지는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죠. 썩 이리 못 올까, 쌍놈의 계집애. 이것이 그녀가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좀 자라자 부모는 그녀에게 망가진 의자의 뼈대를 모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들과 사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사납게 불러들였어요. 이 녀석, 썩 이리 못 와. 누가 너보고 거지애하고 사귀라고 하든. 때로는 돌을 던지는 애들도 있었지요. 부인들에게 돈이라도 받게 되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그때 11살이었죠. 그녀는 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묘지 뒤에서 친구에게 동전 2푼을 빼앗기고 우는 어린 슈케를 만났지요. 부잣집 애가 우는 것을 보자 그녀는 의아해졌습니다. 불행하고 연약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부잣집 애들이란 언제나 즐겁고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으니까요. 그녀는 다가가서 그가 우는 이유를 알게 되자 아껴두었던 돈 7수를 모두 그 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애는 물론 눈물을 씻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쁨에 넘쳐서 소년을 대담하게 껴안았습니다. 소년은 그녀가 준 돈을 열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년이 떼밀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그를 껴안았습니다. 2팔을 벌리고 마음껏 껴안았지요. 그러고는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가련한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떠돌아다니며 모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정다운 첫 키스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요? 불가사의한 일은 어른들의 경우나 아이들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 동안 그녀는 저 묘지한 모퉁이를 그리고 그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부모의 돈을 훔치기도 했고, 여기서 한 푼, 저기서 한 푼, 의자 고친 데서 또는 찬 사오는 데서 돈을 떼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주머니에는 2프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상점의 창 너머로 보이는 말쑥한 어린 약재사였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그릇과 울긋불긋한 약물의 황홀한 광채에 도취되고 감동되어 그녀는 더욱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지요. 그 이듬해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소년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달려들어 소년을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난폭하게 키스를 했기 때문에 소년은 겁을 먹고 소리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소년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3프랑 20수, 큰 돈이었지요. 그래서 소년은 눈이 둥그레져서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돈을 받았고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애무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이나 그녀는 자기가 모은 돈을 모두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소년으로서는 그것이 키스에 응한 대가였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한때는 30수, 한때는 40수, 한때는 12수, 마지막 번에는 5프랑짜리 크고 둥근 동전을 주었답니다. 5프랑짜리 돈을 받고 소년은 흡족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갔지요. 이것은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녀는 교묘하게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하여 방학 때 이곳을 지날 수 있게 행선지를 바꾸도록 그녀는 부모에게 갖은 수단을 다 썼습니다. 1년이나 꾀를 써서야 뜻을 이루었지요. 그러니 2년 동안이나 소년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년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 소년은 키가 자랐고 변했던 것입니다. 금단추를 단 학생복을 입은 소년은 아름답고 의젓해졌습니다. 소년은 그녀를 못 본 척하고 거만하게 지나쳐갔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해마다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면서도 인사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도 그녀를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고 다른 남자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답니다. 부모가 죽고 그녀는 부모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한 마리에서 2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개들이 어떻게나 사나운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요. 어느 날 마음을 두고 온 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슈케 상점에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팔에 매달려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 돌아가던 주정꾼이 그녀를 끄집어내어 약국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잠옷을 입은 아들 슈케가 그녀를 치료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는 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뚝뚝한 소리로 말했지요. 아니, 당신 미쳤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못 써요. 이것으로도 그녀를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말을 하다니 그녀는 오래도록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완강히 고집했지만 슈케는 치료비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일생은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며 의자를 수선했지요. 해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슈케 상점에서 자질구레한 의약품을 사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가까이에서 그를 볼 수 있고 그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바와 같이 그녀는 올봄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픈 이야기를 나에게 모두 들려주더니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 전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애인에게 전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가 죽었을 때 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생각하리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끼니도 굶어가며 저축했고 다만 그를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2327프랑을 주었습니다. 나는 사제에게 장례비로 27프랑을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갔습니다. 이튿날 나는 슈케 씨 집으로 갔습니다. 혈색이 좋고 뚱뚱하게 살진 그들 부부는 약품 냄새를 풍기면서 만족한 듯이 거만하게 마주 앉아 막 아침 식사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앵두주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리라고 믿고 감격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의자를 고치는 여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자. 슈케는 자신의 명성, 신사로서의 품위, 인격,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고귀한 무엇을 그녀가 빼앗아 가기라도 한 듯이 펄쩍 뛰며 화를 내었습니다. 부인도 똑같이 화가 나서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그 거지년이, 그 거지년이, 그 거지년이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슈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레모를 쓴 그는 식탁 저편에서 성급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경관을 시켜 감옥에라도 잡아넣었을 텐데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했을 겁니다. 나로서는 충실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맡은 임무는 완수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2300프랑에 달하는 모아놓은 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나에게 맡겼습니다. 방금 당신에게 알려드린 사실이 불쾌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남편과 아내는 놀라서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온갖 나라의 갖가지 모양의 돈이 다 있었고 금화와 동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슈케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 여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니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남편은 어쩐지 난처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우리 애들에게 뭐라도 사줄 수가 있겠군요.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남편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부탁했다니 그것을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나는 돈을 주고 인사를 한 다음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케 씨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그 여자가 쓰던 마차가 있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가져가시죠. 그러지요. 잘 됐습니다. 그것으로 원두막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또 늙은 말과 개 2마리가 남아 있는데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아, 싫습니다. 그것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그는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어쩌겠습니까? 한 고장에 살면서 의사와 약제사가 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개 2마리는 우리 집에서 길렀습니다. 넓은 안뜰이 있는 사제는 말을 차지했습니다. 슈케는 마차를 원두막으로 사용했고 돈으로는 철도 채권 5줄을 샀답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목격한 유일한 깊은 사랑이랍니다. 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후작 부인은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탄식했다. 정말이지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여자들 뿐이지요. 어느 여인의 고백. 나의 벗이여, 당신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생생한 추억들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지요. 나는 이제 부모도 자식도 없는 나이가 되었으니 당신께 나 자신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꽤 많은 사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도 했지요. 나는 상당한 미모를 가졌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사랑이란 마치 육체적 생활에 공기가 없어서는 안 되듯이 정신적 생활에 불가결한 것입니다. 애정 없이 언제나 나를 열심히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흔히 진실한 사랑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나에게는 이따금 열렬한 사랑이 찾아왔으므로 내 인생에 정열적인 사랑의 종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정열의 불꽃은 마치 장작이 떨어진 난로처럼 언제나 저절로 꺼져버리곤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내가 아주 순진했던 시절 겪은 사건들 중 최초이면서도 그 다음 사건들의 원인이 되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독한 패크의 약제사의 끔찍스러운 복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휘말렸던 그 무서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는 그 1년 전에 에르베 드케르 백작이라는 한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브르타뉴의 오래된 가문 출신이었지요. 나는 물론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사랑이란 자유와 장애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강요된 사랑, 법적으로 공인된 사랑, 신부에게
축복받은 사랑, 그런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되어 하는 키스란 도둑맞은 키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남편은 키가 크고 점잖고 태도가 참으로 신사다웠습니다. 그러나 지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칼로 자르듯이 생각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머릿속이 앞뒤가 막힌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의 부모님과 그 조상들이 그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저주하거나 매사에 당황하지 않고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하지 않은 채 즉각적으로 편협한 의견을 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머리는 꽉 막혀 있고 마치 문이나 창을 열어놓으면 집 안의 공기가 바뀌듯이 그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건전하게 할 그런 궁리가 그 속에서는 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성은 황량한 지방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성은 커다랗고 을씨년스러운 건물로 거대한 수목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건물에 낀 이끼는 노인들의 흰 수염을 연상시켰습니다.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만큼 큰 정원은 주위에 깊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정원 끝 벌판 쪽에 갈대와 수초가 가득한 두 개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두 연못을 연결하는 시냇가에 나의 남편은 드로리를 사냥하기 위해 조그마한 원두막을 짓게 했습니다. 원래 있던 하인들 외에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남편에게 충실한 짐승 같은 시종 하나와 나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의 친구나 다름없는 몸종 하나를 우리는 각각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그 아이를 스페인에서 데려왔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였지요. 검은 살결에 검은 눈동자, 그리고 숲처럼 숱이 많고 언제나 이마 언저리에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일어선 이 계집아이를 사람들은 보헤미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16살이었지만 20살은 되어 보였어요. 가을이 되어 사냥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냥 모임이 어떤 때는 이웃에서 또 어떤 때는 우리 집에서 벌어지곤 했지요. 그 무렵 시라는 젊은 남작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우리 성을 유난히 자주 찾아오더니 얼마 후 발길을 끊었고 나도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을 나는 눈치챘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생각에 잠긴 것 같았으며 나를 포옹해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기 위해 방을 따로 쓰겠다고 강요하다시피 하여 나의 침실에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밤이면 내 방문 앞까지 와서 서성거리다 얼마 후 멀어져 가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나는 내 방 창문이 1층에 있는 탓으로 성 주위의 후미진 곳을 순찰하는 발소리까지 들려온다고 믿었지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를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시종이 순찰하는 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그날따라 즐거운 표정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워 보이는 에르베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저녁마다 우리 암탉을 잡아먹으러 오는 그놈의 여우를 잡아 죽이기 위해 당신이 그 사냥 원두막에 서너 시간 가 있는 게 어떻겠소? 나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끈덕지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좋지요, 뭐. 나도 남 못지않게 늑대며 멧돼지를 잡은 적이 있다는 것을
당신께 말씀드려야겠군요. 그러니 나에게 사냥 원두막에 가자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있을 법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은 갑자기 이상하게도 신경질이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내내 화가 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10시쯤 그는 불쑥 이렇게 말을 했지요. 준비 다 되었소?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손수 내 총을 가져다 주기에 나는 물었습니다. 노루잡이 총알을 장전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 총알을 장전해야 하나요? 그는 놀라는 기색이더니 말을 받았습니다. 아, 노루잡이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자신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그는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특유의 그 침착성을 과시해 보구려.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요? 왜요? 여우 잡으러 가는데 침착성이라니요? 당신은 무슨 생각인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는 큰 정원을 건너 소리를 죽이며 출발했습니다. 온 집안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석반석 지붕이 빛나는 우중충하고 낡은 건물에 노란빛을 띠게 해주었습니다. 그 건물을 보호하는 두 개의 망루에는 꼭대기마다 등이 달렸고 이달 밝은 쓸쓸한 밤, 훈훈하고 무엇인가 눌리는 듯하며 죽음 같은 이 밤의 고요를 깨뜨리는 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례식의 무거운 공기 같은 것이 만물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정원 나무들 밑에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와 낙엽의 향기가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나의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냥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불타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사방을 살피기도 하며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동심초의 줄기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어 어루만져 주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겨우 보일까 말까 한 어떤 것들이 물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수면의 한 점이 움직였고 그 점에서부터 달빛에 어른거리는 주름살 같은 가느다란 동그라미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몸을 숨기고 지켜보아야 할 그 원두막에 다다르자 남편은 나에게 먼저 총을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자기 총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총의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몸을 떠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고생이 당신 취향엔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돌아가 보구려. 나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 오늘 참 이상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시간 가까이 지나도 달 밝은 가을밤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기로 지나는 것이 틀림없을까요? 에르베는 내가 그를 물기라도 한 듯이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나의 귀에다 입을 대고는 틀림없소. 들어봐요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내 팔을 잡자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바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나무 밑을 보고 있소? 나는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했지요. 그때 에르베는 나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천천히 총을 얻게 됐습니다. 나 역시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30보 떨어진 저쪽에서 한 남자가 불을 환히 밝히고 나타나더니 도망치듯이 몸을 구부리고 빠르게 왔습니다. 나는 하도 놀라서 날카로운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몸을 돌리기도 전에 불꽃이 내 눈앞을 휙 스쳤어요. 총소리에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총알 맞은 늑대처럼 땅바닥에 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고는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에르베의 분노에 떠는 손이 나의 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억센 팔로 나를 안아들었습니다. 나를 허공에 번쩍 들고 풀밭에 쭉 뻗어 자빠진 시체 있는 곳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내 머리를 부수려는 듯 나를 그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곧 죽일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내 이마 위에 자기의 발꿈치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영문인지 알 사이도 없이 그는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몸종인 파키타가 그의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타고서 성난 고양이처럼 독이 올라 웅크린 채 한사코 그의 턱수염과 코밑수염을 잡아 뽑고 그의 얼굴에 살갗을 잡아 뜯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듯이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시체 위에 엎어지더니 팔을 벌려 얼싸안고서 그의 눈 위에 입에 키스를 하고 자기의 입술로 죽은 자의 입술을 벌리고 숨소리를 찾았으며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힘찬 포옹을 찾았습니다. 다시 일어난 남편은 그 장면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닫고 나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아, 용서해줘요, 여보. 나는 당신을 의심했소. 그래서 저 계집애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구려. 나를 속인 것은 나의 시종놈이요. 나는 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계집애의 괴이한 키스와 그녀의 흐느끼는 모습, 그리고 끝장난 사랑에서 깨어나는 그녀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남편에게 충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아. 일찍이 수루스 양은 몹시 딱한 처지에 있는 그 소년을 양자로 삼았다. 그때 그녀 나이 36이었고 불구자였기에 절대 결혼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녀는 돈도 좀 있어서 시집을 가려 하지 않았다. 이웃에 살던 임신한 과부가 해산을 하다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죽고 말았다. 수루스 양은 갓난애를 거두어 젖을 먹이고 길러 학교 기숙사에 보냈다가 14살이 되자 집으로 데려왔다. 텅 빈 집에 자신을 생각해주고 돌봐줄 사람을 두기 위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노후에 마음을 붙일 사람을 갖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녀는 렌에서 4km 떨어진 시골의 조그만 자기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하녀 없이 손수 살림을 했다. 이 고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생활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서 세 사람이 먹고 살자면 그녀에게 들어오는 3,000프랑으로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 부엌일은 그녀가 손수했고 심부름 갈 일이 있으면 아직은 정원이나 가꾸는 그 꼬마를 보냈다. 그는 온순하며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며 부드러운 성격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추한 꼴에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를 포옹해 줄라치면 그녀는
한없는 기쁨과 새로운 희열을 맛보곤 했다. 그는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어머니같이 따랐다. 저녁 되면 그들은 불가에 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맛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었다. 포도주를 데우고 빵을 한 조각 석쇠에 구웠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먹는 재미나고 간단한 밤참의 하나였다. 때로는 그를 자기 무릎 위에 앉히고 달콤하고 열에 들뜬 말을 그의 귓속에 속삭이면서 마구 애무하기도 했다. 나의 어여쁜 꽃, 나의 아기 천사, 나의 귀여운 천사, 나의 둘도 없는 보석이라고 그를 불렀다. 소녀는 이 늙은 처녀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는 그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는 15살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체격이 작으며 약간 병색마저 있었다. 이따금 수루스 양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그를 데리고 친척이라 할 수 있는 렌의 어느 마을에 시집가 사는 두 사촌 언니를 만나러 가곤 했다. 두 여인네는 재산 상속 때문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을 늘 원망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네들은 그래도 그녀의 상속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면 3분의 1은 자기들 몫이라는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았으므로 어쨌든 그녀를 흔쾌히 맞아주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마음을 쏟노라면 언제나 아주 행복했다. 그녀는 그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자 책을 사주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독서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녁에 그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릎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다. 그는 벽난로 한 구석 작은 의자에 의젓이 앉아 책을 펴고 있었다. 그의 머리맡 실험가에 놓인 등불이 그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과 이마에 포동포동한 살결을 비춰주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눈도 들지 않고 아무런 몸짓도 없이 그 책 속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온통 빠져들어 정신없이 읽었다. 그와 마주 앉은 그녀는 그를 열심히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가 책에만 정신을 쏟는 것이 놀라운 한편 샘도 나서 눈물마저 글썽였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쳐들고 자기를 포옹해 주길 바라면서 이따금 귀여운 아가, 피곤하겠구나 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는 대답조차 없었다. 듣지도 못했고 그 말의 뜻은 더더욱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책장에서 읽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태 동안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책을 독파했다. 그의 성격도 변했다. 그러고 나서는 수루스 양이 먼저 그에게 돈을 주던 옛날과는 달리 여러 차례 그가 돈을 요구했다. 항상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탓에 마침내 그녀는 거절하게까지 되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한지 타당한 이유를 듣지 않고는 돈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애원하다시피 해서 그녀로부터 또 상당한 금액을 얻어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다시 돈을 달라고 졸라대었고 그녀는 엄격한 태도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는 단념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과 같이 조용해지고 몇 시간이든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기를 좋아하며 눈을 아래로 깔고 몽상에 잠겼다. 그녀가 묻는 말에나 겨우 그것도 짤막하고 분명한 몇 마디 말로 대답할 뿐 이제는 수루스 양과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고 정성이 지극했다. 하지만 그녀를 포옹해주는 일은 결코 없었다. 이제는 저녁에 벽난로 양편에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마주 앉아 있노라면 때로는 그가 무섭게도 보였다. 숲속의 어둠 같은 무시무시한 정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녀는 생각에 잠긴 그를 일깨워 무엇이든 아무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여섯 번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 대꾸도 듣지 못하면 힘없이 초라해진 이 여인은 무서움에 떨었다. 왜 그럴까? 속을 보여주지 않는 저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담겨 있을까? 그와 함께 그렇게 두세 시간을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그녀는 미칠 듯 괴로웠고 마침내 시골로 도망가서 말없이 언제까지나 마주보는 일을 피해버렸으면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막연한 어떤 위험 그러나 그녀에게 직접 느껴지는 이 위험을 피했으면 싶었다. 그녀는 혼자서 종종 울었다. 왜 그럴까? 그녀가 무엇인가 원하는 표시를 하면 그는 그것을 군소리 없이 해주었다. 그녀가 시내에 가볼 일이 있다고 하면 그는 즉시 갔다 왔다. 그녀는 이렇다 하게 그에게 불평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 해가 또 지났다. 그리고 이 젊은이의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긴 듯 했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느꼈다. 그리고 눈치챘다. 어떻게 바뀐 것일까? 어떻게든 바뀌었다. 그녀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소년의 알 수 없는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가 갑자기 어떤 결심을 하느라 여태까지 머뭇거리던 사람처럼 여겨졌다. 어느 날 저녁 이제껏 그녀가 보지 못했던 유별나게 응시하는 시선에 부딪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 후 그는 줄곧 그녀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쏘아보는 이 차가운 눈길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싶어졌다. 며칠 저녁 내내 그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그녀가 망설이던 끝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할라 치면 그때만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아가야,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때는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등을 돌린 그녀는 다시 자기를 쏘아보는 그의 눈길을 느꼈다. 그녀가 어디를 가나 그는 끈덕진 시선으로 그녀를 뒤쫓았다. 때로는 조그만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가 마치 매복 중인 병사처럼 덤불 속으로 숨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또는 그녀가 집 앞에 앉아 양말을 손질할 때면 그는 채소밭을 파헤치면서 줄곧 흉측하고 끈질긴 눈길로 그녀를 노려보곤 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얘야, 왜 그러니? 너는 3년 전에 비해 너무도 달라졌단다. 나는 너를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라, 제발. 그는 언제나 같은 태도에 조용하고 지친 어조로 말했다. 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줌마.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에 맞서면서 호소했다. 아, 얘야, 대답 좀 해보렴. 내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줘. 내가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안다면 언제나 내 말에 대답을 해주렴만.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는 않으렴만. 괴로운 일이 있니? 내게 말해봐, 잘해줄게. 그러면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친 태도로 자리를 떠났다. 분명히 말씀해두지만 저는 아무 일 없어요. 그의 모습은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 티가 나는 것이 크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모습은 실팍했으나 덜 채워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불완전해 보였고 발육이 좋지 못한 편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알 수 없는 비밀을 지닌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는 속을 통 드러내지 않아서 꿰뚫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위험한 어떤 일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았다. 수루스 양은 그런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다. 무시무시한 공포와 몸서리쳐지는 악몽에 그녀는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겁내는 것일까? 그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둠도 저 벽들도 하얀 커튼을 통해 창문으로 달빛에 비치는 것들, 온갖 것이 다 무섭기만 했다. 특히 그가 무서웠다. 왜 그럴까? 그녀는 무엇을 불안해하는 걸까? 그녀는 그게 무언지 알까?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떤 불행이, 무시무시한 불행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몰래 집을 나와 시내의 사촌 언니들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숨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네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 언니들도 참 그 애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알아요. 나한테서 전혀 눈을 안 떼요. 이따금 하도 무서워서 나는 사람 살리라고 외치고 또 이웃 사람이라도 부르고 싶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말해본들 무슨 소용 있어요? 그 애는 나를 쳐다보기만 할 뿐인데. 때로는 난폭하기도 하니 무뚝뚝하게 대꾸할 때도 있어. 두 여인이 물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요. 일도 잘하고 요즘은 집 안정돈도 해요. 그런 점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정말 틀림없이 그 애는 속으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어요. 난 더 이상 지금처럼 시골에서 그 아이와 단둘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놀란 그네들은 그녀에게 사람이란 서로 틈이 벌어지게 마련이고 속을 알 수 없는 법이라고 일러주었다. 또 그녀에게 그녀의 걱정과 계획을 비밀에 붙여두라고 타이르면서 그렇게 되면 그녀의 상속이 몽땅 자기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내에 와서 살겠다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그네들은 그녀의 집을 팔아서 자기들 가까이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까지 약속했다. 수루스 양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몹시 정신이 산란하여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조금만 마음이 언짢아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사촌들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이처럼 외따로 떨어져 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마침 시 변두리에 자신에게 알맞은 자그마한 집 한 채를 구해서 남모르게 샀다. 어느 수요일 아침에 매매 계약에 서명하고 수루스 양은 그날 온종일 이사 준비에 골몰했다. 그녀는 저녁 8시에 집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는 역마차를 잡아 타고는 언제나 마부가 내려주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다.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면서 외쳤다. 안녕히 가세요, 수루스 양.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가 멀리 가면서 대답했다. 안녕, 조제프 영감님. 그 이튿날 아침 7시 30분쯤 마을에 편지를 가져오는 우편 배달부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철도 건널목에서 아직도 핏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생각하기를 저런
어떤 주정꾼이 코피를 흘린 모양이지 했다. 그러나 10발자국쯤 더 가서 또 피 묻은 손수건을 하나 보았다. 그는 그것을 집었다. 오리 가는 천이었다. 놀란 우체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볼 것 같은 느낌에 도랑으로 가까이 갔다. 수루스 양이 저 아래 풀밭에 목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 경관들이며 예심판사며 여러 당국자들이 그 시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을 했다. 증언하라는 호출을 받은 두 친척은 와서 이 늙은 처녀가 불안해하던 것과 최근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 고아가 구속되었다. 그를 양자로 입양한 그녀가 죽은 다음부터 그는 종일 울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몹시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11시까지 카페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증명했다. 11사람이나 그를 카페에서 보았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역마차의 마차꾼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피살된 여인을 길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범죄는 10시가 훨씬 지난 시각에 큰 길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서 일어난 것 같았다. 피고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렌의 공증인에게서 나온 벌써 오래전에 해둔 유언장에 의하여 그가 유산 일체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의심해서 오랫동안 멀리했다. 사람들은 죽은 그녀의 집이었던 그의 집을 저주의 대상처럼 여겼다. 길에서 그를 보면 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선량한 어린이같이 보이는 데다 어찌나 친절하게 굴었는지 사람들은 차차 그 무시무시한 의심을 잊어갔다. 그는 너그럽고 상냥했으며 남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최대한 겸손하게 일러주었다. 웃음을 띠고 늘어놓은 능란한 말솜씨로 해서 그의 예상대로 사이가 원만해져 돌아온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가 공증인 라모시였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세무서원 집에서 열린 만찬석에서 큰 소리를 쳤다. 말을 잘하고 언제나 기분이 좋은 사람은 양심상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찔린 동석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그가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기 위하여 거의 반강제로 그들을 붙들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 집들 앞을 지나노라면 끌다시피 하여 들어가자고 하고 또는 입담이 경찰서장보다도 거침없고 하도 이야기를 잘하는 명랑한 성격이라 그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으면 언제나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그 사내의 기나긴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랐다. 이렇게 해서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사는 읍의 읍장으로 있다. 세 편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의자 고치는 여인의 오랜 삶은 이름도 없는 헌신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죠. 어느 여인의 조용한 고백 속엔 끝내 닿지 못한 사랑의 쓸쓸함과 남편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고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미묘하고 불완전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오늘 밤 스스로의 감정과 삶을 잠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방식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오늘도 고전 부엉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조용한 서재에 불을 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